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수연입니다. 자, 새로운 강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굉장히 지금 궁금한데요. 어떤 학생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이 60강을 꼭 완강을 해서 생명과학 1을 마스터하겠다. 이 강의가 물론 뭐 내신 대비 강의지만, 내신을 기초로 하는 강의지만 이거를 잡고 나면 내가 수능도 수월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도 들어가고 내가 생명과학 1을 새로 배우게 되는데 그냥 있으면 뭔가 그냥 불안하니까 뭐라도 하나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마음가짐을 가진 것 중에 어떤 쪽에 자기가 본인이 속하는지 조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초심 굉장히 중요하죠. 이 초심이 얼마나 열의를 활활 타오르는 열의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중반 이후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하다가도 중반 이후에 넘어가면 조금 느슨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초심을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원래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이 처음에 각오,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조금 미지근하게 들어왔던 학생들은 그 초심으로 돌아가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같이 각오를 다지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0강짜리 이 생명과학원, 뉴탐스런 생명과학 1의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마지막에 60강 문을 닫을 때 또 함께 하고 있기를 선생님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1강이니까 조금 사전 점검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면 선생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OT를 보고 온 학생 손? OT 보고 왔다? 자, 그럼 이 든 손을 그대로 어깨에 가져가서 이렇게 토닥토닥 잘했어 하고 이제 칭찬을 좀 해주세요, 본인을. 자, 그 다음에 남은 학생들 뭔지 알겠죠? 자, OT를 안 보고 왔다 하는 학생 손? 자, 그럼 이 손을 그대로 어디로? 마우스에 갖다가 댑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어디? 여기 X장을 눌러주세요. X 버튼을. 그래서 일단 OT부터 듣고 다시 이 1강으로 돌아오는 거를 선생님이 권장을 하는 바고요. 근데 지금 방송으로 보는 학생들 있잖아요. 방송으로 보는 학생들은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일단 오늘 강의 다 듣고, 선생님 인심을 좀 쓸게요. 다 듣고 나서 바로 OT 찾아서 보고 다음 강의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각오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각오가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쭉쭉쭉쭉 그걸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되는지를 조금 감을 잡아야 우리가 과정에 이제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OT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매 대단원의 첫 강의 부분에서는 이 단원 전체의 뼈대를 좀 잡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 전체 몇 단원이죠? 우리 생명과학원이 전체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그 첫 번째 단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단원의 뼈대부터 한번 구성을 좀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 지금 1단원의 뼈대를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단원은 제목이 뭐예요? 굉장히 거창합니다. 생명과학의 이해예요.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이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문인가요? 바로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 가장 큰 중심 주제로 생명체라고 여기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생명체에 대해서 3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생명 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자,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의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거를 하나하나 다 끊어서 여기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는 7가지로 크게로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생물체의 이런 구성체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구성체제,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 내의 구조는 어떻고 이 세포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내게 되는가 하는 3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순서는 우리 개념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밑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 그리고 그 물질의 특성들은 또 어떠하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질들로 세포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세포 하나 크게 배웠지만 그 세포 안에도 굉장히 작은 소기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애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 소기관들의 구조라든지 특징들은 어떠하며 이 세포 소기관들이 우리 세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으면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로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포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룰 때 그 중간중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런 개체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지 이 유기적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여러 가지 생물학적 지식들, 생명과학의 이런 지식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게 되었는가 그 탐구 방법, 탐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 생명과학 분야로 그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생명과학이 아니더라도 과학 분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탐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탐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그래서 두 가지 탐구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 비교 대조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신 강의지만 수능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생명과학 1을 수능에서 선택을 할 텐데 요 1단원은 전체 수능 우리 생명과학 1 20문제 중에서 보통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3문제. 너무 적어요?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3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다. 약간 허탈할 수 있지만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3문제 중에서는 이 3가지 구성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면 이 생물의 유기적인 구성 체제에 대해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의 내용이 많죠. 자, 여기서 이 길이로만 보면 이 첫 번째 카테고리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별로 어렵지도 않고 크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3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부분이 조금 있고요. 여기서 2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1문제는 이 생명현상의 특성 아니면 이 탐구 과정에서 1문제 정도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지금부터 좀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첫 번째 1단원의 뼈대를 한번 세워봤고요. 그럼 1단원에서 오늘은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짜잔! 자, 보시면 오늘의 학습 포인트 아까 얘기했던 생명현상의 특성을 몇 가지로? 7가지로 나눴는데요. 여기 색깔을 잘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좀 밝게 이렇게 색깔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6번, 7번은 굉장히 흐리게 나와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1강에서는 이 5번의 특성까지 얘기를 하게 되겠고 이 6번과 7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겠다는 거예요. 이 오늘 1시간 안에 다루기에 좀 양이 많아서 나눠봤는데 그럼 왜 7가지면 뭐 3, 4번 사이에서 끊든지 뭐 4, 5번 사이에서 끊든지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5번에서 끊었나? 이건 나중에 왜 이런 배분을 하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묻는 게 더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좀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할 생명현상의 특성 5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세포로 구성이 된다. 생물체라면 세포로 구성이 된다. 그다음에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가 뭘까요? 약간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덧붙여서 바이킹호의 탐사 실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이름만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 물질 대사와 엮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실험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자극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쓰는 언어고 그다음에 반응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건 단어에서 조금 감이 오죠? 항상 뭔가 일정한 성질. 자, 그다음에 발생과 생장을 한다까지 오늘 여러분과 공부할 내용이 요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 이제 첫 번째 특성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빔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쪽으로 옮겨와서 같이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공부했잖아요. 방금 이제 뼈대를 좀 세워봤는데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은 첫 번째 특성이 뭐였나요? 지금부터 얘기할 첫 번째 특성 바로 뭘로 구성된다?
세포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된다. 자, 세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찰도 해봤고요.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관찰도 해봤고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포의 정의가 뭐니? 하고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포가 뭐야? 그러면 생물을 이루나? 뭐 생물을 이루는 그런 조그만한 거예요. 막 조그만한 거,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세포란 생물체를 이루는 생물체의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기본 단위다. 요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물체의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기본 단위다. 그런데 정의를 해놓고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 내용을 좀 국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단박에 이해를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자, 구조적인 기본 단위가 뭘까? 구조적인 기본 단위. 선생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건물이 있죠. 학교라는 건물이 있을 때 겉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 하나의 건물은 통을 어디서 갖다가 탁 얹어놓은 게 아니죠. 이거를 하나하나의 기본 단위들이 쌓여서 이 하나의 건물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이 학교 건물에 대한 기본 단위는 뭐가 될까요? 바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벽돌이 주로 그 재료가 될 겁니다. 벽돌. 그래서 이런 벽돌이라는 기본 단위가 모여서 학교 건물이라는 하나의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생명체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체 하나하나의 생명체, 선생님 하나, 또 이제 뭐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생명체들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손가락도 만들고요, 발가락도 만들고요, 이런 전체적인 형태, 구조를 갖게 되게 만드는 그런 기본 단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단위는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자, 살펴보면 우리 몸에는 신경계라는 것이 있어요. 신경계. 이 신경계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흥분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신경계잖아요. 그런데 이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들도 바로 이 세포들이라는 거죠.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것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의 단위가 바로 세포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생명체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체라면 모두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생명체라면 세포로 다 구성이 되어 있을까? 맞습니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생명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포로 가진 것들의 특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깥쪽에 막을 갖습니다. 세포막을 갖게 되겠죠.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세포막이 뭐 이렇게 막 단단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뭔가 물렁물렁하고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세포막이 있음으로 해서 생명 현상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포막이 세포의 내부와 안쪽과 바깥쪽을 경계를 나눠서 안쪽에 이제 고유한 특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막 안쪽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공통적으로 이런 유전 물질을 갖게 됩니다. 유전 물질. 자, 유전 물질이란 거는 뭐예요? 요 네 자는 지워볼까요? 유전 물질 네가 돼버려가지고. 자, 유전 물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 정보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밖으로 뭐 단백질 만들든지 이런 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에다 넘겨줄 수도 있고, 이런 물질을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서 나오겠지만 계략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핵산이라는 물질이 이 유전 물질로서 기능합니다. 핵산. 그리고 이 핵산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DNA 많이 들어봤죠? DNA는 굉장히 익숙할 거고, 또는 RNA, 얘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DNA나 RNA들이 이렇게 핵산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막이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세포라고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포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세포 하나짜리 생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하나짜리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단세포 생물. 예로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꿀렁꿀렁 움직이는 아메바, 그다음 집신도 짝이 있는 집신벌레, 기타 등등등.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대장균 같은 그런 세균 종류들, 그런 것들도
이런 단세포 생물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것들 굉장히 단순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도 있죠. 여러 가지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다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무, 뭐 풀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다세포 생물에 들어가는데요. 이 다세포 생물은 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다세포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맞춰볼까? 몇 개 정도? 60조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똑같이 생긴 세포들이 그냥 막 뭉탱이로 무슨 젤리처럼 이렇게 또 덩어리로 공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뭉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포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 단계들이 있습니다. 세포들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단계를 이루게 되고요. 조직,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 거, 집단이에요. 그다음에 여러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이루게 됩니다. 기관. 그러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되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세포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성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특성은 뭐였어요? 기억력 좋은 학생들? 아까 두 번째? 그렇죠. 뭔가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었어요. 바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겁니다.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은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도 쓰는 용어니까. 물질은 뭔지 알겠는데 대사는 뭘까? 대사 큰일? 큰일일까? 아니면 원효 대사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뭐 스님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일까? 그건 아니고요. 이 대자가 이렇게 교환한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질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이제 뭐 성질을 바꿔가면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평소에 많이 쓰는 말로는 신진 대사라고도 쓰죠. 신진 대사가 활발해야 뭐 우리가 건강에 좋고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 대사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좀 해봐야겠죠. 아까 세포를 정의했듯이. 자, 물질 대사를 정의할 때는 두 가지 키워드를 꼭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줄을 이렇게 치고 시작을 하는데, 자, 일단 물질 대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가를 처음에 써보면 바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밖에서 일어나는 거, 선생님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거는 아무리 막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물질 대사에 안 껴주는 거예요. 걔는 안 쳐줍니다.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뭘까? 그 다음에는 뭔가의 변화인데요. 화학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화학적 반응이라고 해도 되고요. 화학적 변화라고 해도 같은 의미죠. 화학적 변화. 그럼 주어가 있어야겠죠. 생명체에 일어나는,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 누구의? 물질들의, 여러 물질들의 화학적 변화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물질 대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우리 몸에서도 시시각각 굉장히 막 복잡하게 물질 대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물질 대사를 멈추는 순간 이제 생명체는 생명을 다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물질 대사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막 헷갈려요. 물질 대사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세포 호흡만 기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편합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이제 머릿속에 잘 넣어놓을게요.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들의 화학적 변화를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이 화학적 변화란 건 그럼 또 뭔가요? 화학적 변화는 뭘까? 뭐 어떻게 변하는 걸까?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이 변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화학적 변화도 있지만 다른 걸로 물리적 변화도 있어요. 물리적 변화. 변화의 두 가지 종류죠. 물질의 변화에. 물리적 변화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형태, 모양의 변화예요. 크기가 변한다든지 그냥 형태가 바뀌는 거. 그래서 형태적인 변화를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금가루를 얇게 펴서 뭐 금박지를 만든다든지, 아니, 금가루 아니죠. 금덩어리를 얇게 펴서 금박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금가루로 만든다든지, 이런 물질의 형태만 변하는 거예요. 성질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화학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가 꼭 수반이 돼야 되냐면 물질의 성질이 변해야 돼요. 성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철이 산화가 돼서 뭐 녹으면 원래 철하고는 성질이 달라지죠. 그런 식으로 물질의 성질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면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물질 대사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물질 대사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납니다. 에너지 출입.
에너지 출입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에너지가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오나? 이건 나중에 조금 이따가 그림이랑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앞으로 선생님이 이 에너지를 줄여서 이렇게 대문자 2로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대문자 2로 쓰면 이건 에너지를 의미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효소의 작용을 받습니다. 효소가 작용한다. 효소의 도움을 받는다. 자, 그러면 효소는 뭘까요? 효소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가끔 보면 이 효소랑 효모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느낌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이 효소랑 효모 중에 뭐가 더 사이즈가 클 것 같은지, 크기가 뭐가 더 클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효소랑 효모 중에. 자, 이 효모는 대체 뭐냐면 단세포 생물이에요. 단세포 생물. 생물 중에 하나는 얘기죠. 그러면 이 효소는 효모보다 클까 작을까? 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효모도 어때요?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효소가? 자, 이 효모 하나 안에도 굉장히 수많은 종류의 엄청난 양의 효소들이 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럼 뭐가 더 큰 거예요? 효모가 훨씬 큰 단위죠. 자, 이 효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정체가 촉매예요. 촉매가 뭐죠? 어떤 반응이 이렇게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물질 촉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촉매 중에서도 우리 생체 내에 있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촉매라고 해서 생체 촉매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같은 뜻이에요. 생체 촉매, 효소. 이 효소는 다른 촉매들과 조금 다른 점은 주 성분이 단백질이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작용들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매개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효소예요. 이 효소가 파업한다면 그 생명체는 이제 생명을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해줍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 대사의 종류를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물질 대사의 종류에는 크게 동화작용과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동화작용, 이화작용. 약간 이걸 보고 느낌을 좀 캐치해볼까요? 어떤, 뭐가 다른 걸까, 둘은? 자,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8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죠. 이 물질대사를 나타내는.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대사의 두 종류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 화살표가 반대 방향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화작용 얘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동화작용의 동자는 뭔가 이렇게 뭉친다, 모인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같은 의미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동화작용하면 뭐 동아리, 동호회, 동아리나 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임이잖아요. 모인 거죠. 각각의 그 개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단위가 되는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짠. 어머. 하얀색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분자 물질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저분자 물질 말 그대로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합성이 되어서 고분자, 큰 물질로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이 합성과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화작용은 곧 합성이다. 자, 그래서 이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물질대사의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출입이 일어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들어올까 나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고분자 물질이 될 때 여기서 보면 에너지가 흡수된다고 써 있죠? 흡수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흡열 반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해서 흡열 반응을 표현을 하는데 왜 이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지 선생님이 항상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떤 남학생과 그 다음에 여학생이 있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제 각각이 서로 뭐 이렇게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각각 이제 독립적인 개체인데 이 두 학생이 이제 사귀게 되는 거예요. 사귀어서 커플을 이루게 됩니다. 커플.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것들이 합쳐져서 커플이 될 때 동화작용의 느낌으로 생각하세요. 이 과정에서는 그냥 커플이 되는 게 아니죠. 일단 이 남학생과 여학생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해요.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침에 꽃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매점에서 뭐라도 사가지고 초콜릿 같은 걸 이렇게 책상 서랍에 넣어 놓는다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 둘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제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가 얼마나 괜찮았는데 이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거죠. 이 커플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작은 물질들, 저분자 물질들을 큰 물질로 합성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요. 들어가줘야 이 고분자 물질로 이렇게 동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작은 애들을 그냥 크기만 합쳐놓는 게 아니에요. 작은 뭐 찰흙 조각들이 그냥 뭉치면 큰 조각이 되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게 물질 대사의 한 종류다 보니까 뭐가 꼭 변해야 돼요? 성질이 변해야 돼요. 성질. 자, 그래서 이 동화작용의 가장 이제 세부적인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포도당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포도당은 작은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작은 이제 탄수화물 중에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포도당이 많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녹말이 돼요. 녹말. 우리가 쌀이 이제 들어있고 하는 그 형태죠. 녹말이 돼요. 근데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성질을 가집니다. 수용성. 그래서 물에 굉장히 잘 녹는데 이것들이 합쳐져서 녹말이 되면 이 녹말 상태에서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뭐가 변한 거예요? 바로 성질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의 변화가 동반이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화작용의 예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 빛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거예요. 빛을 이용해서 합성한다. 바로 광합성이 있을 수 있겠죠. 광합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광합성에서의 저분자 물질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관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이산화탄소라는 무기물을 합성해서 큰 분자인 요런 거. 요게 뭔지 알아요? 요거. 바로 포도당, 아까 좀 전에 나왔던 포도당. 이런 이산화탄소, 뭐 개수를 좀 맞춰야 되겠지만 뭐 6개의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한 분자의 포도당을 만든 이런 과정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광합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합성들, 그런 것들도 다 동화작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쭉쭉 길어요. 머리가 자라나요? 그다음에 손톱, 발톱 계속 자라나죠. 잘라줘야 되죠. 그것도 바로 합성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단백질들이 합성되어서 이렇게 동화작용이 일어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생장을 하는 거고, 자라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온갖 합성들, 뭐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화작용의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정도로 동화작용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화작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화작용은 반대 방향이죠. 아까 기껏 이제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 놨는데 이 고분자 물질을 어떻게 해서? 분해. 그래서 이화는 분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분자 물질을 분해해서 저분자, 보다 작은 크기의 물질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아까 동화작용은 뭐 동아리나 동호회를 떠올리라고 했는데 이화작용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이별을 떠올리세요. 이별. 한자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의미상 헤어진다, 뭐 갈라진다 이런 느낌으로 이별을 떠올리시면 나중에 헷갈리지는 않겠다 하는 거 팁을 하나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 과정에서 들어갈 것인지 나갈 것인지 여러분들 아까랑 뭐 반대가 되겠다 하는 건 알겠는데 아까 했던 예시를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아까 커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커플이 천년만년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다시 깨지는 경우가 있죠. 안타깝게. 다시 각각의 남학생, 여학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서로 뭔가를 잘못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럼 막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서로 싸웁니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발산하게 되죠. 그리고 막 다른 친구들한테 막 제가 막 이런 애라느니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커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요. 그렇죠? 이게 막 서로 화를 내고 열을 내고 이렇게 막 얘기도 뭐 안 좋은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커플이 헤어질 때는 이렇게 에너지를 발생하게 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 고분자 물질이 이렇게 분해되어서 저분자 물질 될 때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거죠. 그러면 요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저게 흡열이었어. 그럼 이거는 흡열? 발열이 되겠죠. 그렇죠?
발열 반응. 자, 요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이 이제 발열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좀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고 이화작용에도 예시가 있겠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첫 번째로는 세포호흡을 들 수가 있어요.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합성도 중요해요. 여기 우리가 이 물질 대사의 가장 큰 두 축은 이 광합성과 세포호흡인데 광합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세포호흡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이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의는 이렇게 돼요. 유기물을 분해해요. 유기물을 분해해서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를 획득하는. 그래서 이 나온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그런 반응이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세포호흡이라고 한다. 약간 조금 더 잘 써볼까요? 요렇게. 자, 이런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것들을 분해해서 다시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 과정이 있어요. 소화. 소화는 뭘까요? 소화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먹으면 소화시키죠. 자, 소화의 목적은 바로 이런 영양소를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로 흡수할 수 있는 크기로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흡수할 수 있게 분해하는 것.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소화가 곧 에너지를 얻는 거다.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물론 이게 이화작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소화 자체는 그냥 영양분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는 크기를 뭐 물리적 변화는 아니에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크기를 이렇게 작게 만들면서 그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왔을 때 그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이제 세포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와 세포호흡은 이제 별개의 과정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소화 물어보면 꼭 이제 에너지를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주는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물질대사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물질대사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이 물질대사 옆에 굉장히 수상한 무언가가 이렇게 괄호를 쳐가지고 들어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요? 기억력 좋은 학생들? 그렇죠. 바이킹호의 탐사 실험이라는 게 소개가 될 건데요. 여기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거 안 보고 넘어갔구나.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까먹어서. 자, 여기 보면 방금 얘기했던 물질 대사를 두 가지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프로. 여기 보면 이쪽 X축은 반응의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반응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축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쪽은 반응이 점점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지 에너지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반응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생성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반응물은 말 그대로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하고 반응이 일어난 후의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처음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만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응을 하고 나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아졌다. 그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되었구나. 에너지가 흡수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바로 동화작용의 이런 과정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흡열 반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반대 그래프. 반응물이 원래 에너지 수준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반응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생성물의 에너지가 이만큼 떨어졌더라.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반응 바로 이화작용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작년에 요 그래프를 이렇게 내놓고 어떤 게 이화작용이고 어떤 게 동화작용의 그래프인지 주관식으로 쓰게 했었는데요.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바꿔서 썼거든요. 그래서 동화와 이화, 아까 동아리, 이별 그거를 이제 팁으로 삼아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무슨 실험? 바이킹호의 생명체 탐사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우리 책에 12페이지 조금 더 뒤로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펴볼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바이킹호가 화성에 갔어요.
화성에 갔는데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화성이 이웃 행성이라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딱 봤더니 일단 눈으로 보이는 그런 생명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큰 생명체는 없더라도 이렇게 흙 속에, 토양 속에 작은 생물들이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가, 나, 나 세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이 가의 실험은 뭐냐면 보세요. 일단 요 어떤 용기가 있어요. 이 기본적인 세팅을 좀 설명해드리면 이 용기가 있고 이 용기는 이제 여기 뚜껑을 막으면 뭐 밀폐도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뚫린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 안에 화성 토양을 넣습니다. 이 안에 혹시라도 그런 생물, 작은 생물들이 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화성 토양을 넣어놓고 뭐를 제공을 하냐면요. 빛을 쬐주는 거예요. 뭔가 빛을 제공해줘. 뭔가 느낌이 좀 오죠? 빛을 제공해주고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가진 어떤 기체들을 넣어줍니다. 자, 빛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공한다. 뭔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뭘 보겠다는 거냐면 혹시라도 광합성을 하는 그런 생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그런 실험이 되겠죠. 여기도 써있고 광합성 생물. 자, 근데 여기 앞에 14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가지고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산화탄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이산화탄소랑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지를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어떤 큰 강당에 사람이 한 10,000명이 있는데 10,000명인데 다 똑같은 까만 옷을 입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을 딱 선생님이 거기 안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묻혀가지고 추적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거기서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그냥 내려다만 봐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다 추적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를 그냥 일반적인 이산화탄소랑 다르게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한 것들을 넣어줘요. 그래서 넣어준 다음에 빛과 이것들을 제공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내버려 둡니다. 뭘 하라고? 광합성 할 수 있으면 해봐.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충분히 하라고 시간을 줘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램프는 치워도 되고요. 이 넣어줬던 기체들을 다시 다 뽑아냅니다. 다시 다 뽑아내요. 그럼 여기는 방사성이 검출이 돼야 안 돼요? 요 부분은 방사성이 검출이 안 되겠죠. 지금 방사성을 띠는 것들, 방사성을 이제 띠는 것들은 다 이제 밖으로 배출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방사능 계측기로 측정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 흙 안에 이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를 이용해서 어떤 유기물을 동화작용을 했는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지금 기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가열 장치로 열분해 해줍니다. 열분해. 자, 동화된 어떤 유기물이 있다면 여기서 열을 가해줬을 때 그게 열분해되어서 다시 그런 기체 상태로 나올 것이다. 기체 상태로 방출될 것이다. 그러면 방출된 다음에 이 방사능 계측기에서 그게 띠띠띠띠 이제 측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실험이었는데요. 실제로 해봤을 때 얘를 가열차게 가열을 했을 때 뭐가 검출이 됐을까요?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은 없구나. 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은 없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실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요. 요거는 조금 다른 실험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그런 실험 도구의 모양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화성 토양이 있고 뭔가 여기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달린 거는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빛도 없고요. 빛도 없고 뭘 넣어주냐면 이 역시 이렇게 표시된 탄소를 가진 영양분을 넣어줍니다. 아까는 여기도 영양분이죠? 영양분을 넣어줘요. 아까는 뭘 넣어줬어요? 그냥 기체, 이산화탄소라든지 일산화탄소 같은 기체를 넣어줬는데 여기는 이런 유기물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확인하겠다는 거냐? 여기 보시면 이화작용, 그렇죠? 이화작용. 호흡을 하는지, 이 영양분을 분해해서 기체를 발생시키는 그런 호흡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 그런 생물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실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뚝뚝뚝뚝 떨어뜨려주면 여기 만약에 그런 생물이 있다. 그럼 호흡을 통해서 뭘 발생시키겠어요?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갖고 있는
기체. 아까 봤던 뭐 14CO2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 방사능 계측기에서 이렇게 측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였고, 그다음에 이 경우는 뭐냐면 영양분. 여기는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가 없죠. 그래서 영양분을 그냥 떨어뜨려 주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산소가 뭐 줄어든다든지 이런 기체 조성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체 분석기를 통해서 그 기체 조성의 변화를 측정을 하겠다 하고 이제 예상을 한 실험인데,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에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물도 없고 이화작용하는 생물도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체 실험이 어떤 특성, 생물의 어떤 특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실험이에요. 7가지 특성 중에 바로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생물이 있다면 그 특성을 염두에 뒀다는 거.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생명체, 바이킹호의 생명체 탐사 실험이 나오면 아, 이거는 물질 대사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질 대사는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나머지 3가지 특성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쭉쭉쭉쭉 지우고 나머지 얘기들은 간단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3번째 특성 뭔가요? 우리 책의 8페이지에 보면 바로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자극이란 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극이란 생물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다. 환경의 변화. 외부의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이 체내의 환경 변화도 자극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자극이 일어났을 때 그에 알맞은 반응을, 적절한 반응을 생물체가 해내게 된다. 그런 하나의 특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그 선생님의 음파, 이 음성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귀에 자극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적절한 반응은 뭐예요? 여기서 보여줘야 될 반응은 열심히 경청하고 필기하는 이런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생물체는 이런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하고 이제 큰 트럭의 클렉션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그쪽으로 뛰어드나요? 아니죠. 적절한 반응이면 이제 피하는 그런 반응을 해서 우리 생명체의 안전을 좀 지키는 그런 쪽으로 생물체는 반응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이 자극과 반응에 대한 예시를 사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책에도 있는 건데, 짠! 자, 보시면 자,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소녀가 음악을 듣고 웃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의 자극은 뭐예요? 음악이 되겠죠. 반응은 웃는다. 이게 반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식물이 빛을 향해 자랍니다. 이렇게 창가에 놓으면 식물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굽어서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여기서의 자극은 뭐예요? 바로 빛의 방향이죠. 빛이 어떤 한쪽 방향에서만 오는 것이 자극이 되겠고, 그쪽을 향해서 자라는 것이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면 파리지옥은 잎에 곤충이 닿으면 여기서 자극은 곤충이 닿는 것이 되겠고, 그 결과 잎을 접어서 곤충을 잡는 거, 이게 반응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자극에 대한 반응들을 생물체가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자, 3번째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번째 특징이 이 3번째 것과 좀 이어집니다. 연결이 돼요. 바로 뭐냐면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성 유지. 자, 보시면 많은 교재에서는 일부 여러 교재에서는 이 4번의 특징을 3번과 묶어서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 책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성을 일단 정의를 좀 해볼까요? 항상성이 뭘까? 자, 체내의 환경을 생물 체내의 뭐 조건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성질. 유지하려는 성질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체내의 어떤 조건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 자, 항상성을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이런 특징들, 항상성을 꼭 유지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그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죠. 체온 조절을 해야 돼요. 몇 도 정도로? 36.5도 정도로 조절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조절해야 되냐면 우리가 혈당량이라는 것도 조절해야 됩니다. 혈당량은 뭐예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
너무 많아도 문제고요. 너무 적어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혈당량을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투압이라는 거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돼요. 삼투압은 뭘까? 여러분들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삼투압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액체, 체액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액의 농도. 체액의 농도와 삼투압이 이제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우리가 생명 활동이 원활하게, 물질대사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가끔 여기다 묶느냐?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 항상성이 깨지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조절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5번째 특징만 남았는데 기억력 좋은 친구들 5번째 특징은 제목이 뭐였어요? 바로 그렇죠. 발생과 생장을 한다. 5번째 발생과 생장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또 생물학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면 일단 발생이 뭘까? 발생은 뭔가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발생이라고 평소에 일반적으로는 쓰는데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수정란이요. 수정란이 뭐예요? 정자 난자가 합쳐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단세포 이렇게 처음 딱 수정됐을 때 수정란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의 세포가 결국에는 이 여러분과 같은 60조 개의 세포를 가진 개체가 되는데 이런 개체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여러 세포 분열이라든지 세포 분열이나 이런 세포들이 분화 특정한 뭐 기능과 그런 구조를 갖는 분화를 통해서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분화하면서 어떤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 그것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발생. 그러면 생장은 뭘까요? 생장은 뭘까? 자, 그러면 생장이란 이런 개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어린 개체가, 이제 막 만들어진 어린 개체가 큽니다. 이제 부피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큰 개체가 되는 거. 요 과정을 우리가 생장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렇게 어린 개체, 작은 개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린 개체가 큰 개체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이제 부피가 불어나는 거야. 세포의 부피가 불어나나? 그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랑 똑같이 세포 분열이 활발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생과 생장은 단세포 생물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죠. 단세포 생물한테 해당이 안 되고 세포를 일단 여러 개 가진 다세포 생물에게 해당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발생하고 생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 그림으로 한번 예시로 표현을 해볼까요? 표현해보면 수정란이 하나 있어요. 수정란. 그런데 이 수정란이 점차 분열을 막 해가지고 분열을 막 해서 많은 세포가 된 다음에 이것들이 분화, 자리도 잘 잡고 이제 모양적으로도 변하고 역할도 분담하게 되는 거죠. 분화가 일어나면 뭐가 되냐? 지금 어떤 생물의 예시를 들고 있는지 잘 보세요. 짠. 귀염둥이 올챙이가 됐어요. 올챙이가 완전한 개체인가요? 아니죠. 이 올챙이가 뒷다리가 쏙 나오고 앞다리가 쏙 나오고 꼬리 없어지고 해서 어떻게 되느냐? 어머,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우리의 개구리를. 이렇게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해서 개구리가 되는 것, 개구리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개구리. 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발생. 그런데 이 개구리, 작은 개구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커지는 거죠. 큰 개구리가 되는 거, 이 과정은 생장이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발생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생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5가지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5가지 특성과 앞으로 배우게 될 2가지 특성은 어떻게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2강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자, 자막.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자신의 목표와 학습의 진행 상황을 수강흑에 한번 올려봐 달라. 이렇게. 지금 1강입니다. 자신이 이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이런 학력평가에서 몇 점을 받고 싶은지, 또는 이런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그 학교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싶은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기는 수능에서 몇 등급 받고 싶은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써서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 난 1강을 잘 들었다. 1강 완강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수강후기 게시판에 써주면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페이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같이 그런 그 파트너로서 선생님이 역할을 좀 해줄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열심히 그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